해가 들어온다. 금방 잡아들인 생선들로 위판장이 들썩거린다. 송도 위판장은 목포 앞 지도라는 섬에 들어섰다. 100여 년 전부터 민어, 병어 파시로 이름 날리던 곳이다. 이제 여름에 한참 성수기 때는 하루에 한 17톤까지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26, 좋아요. 자, 26, 자, 26. 가을, 목포항에서는 통통하게 살오른 낙지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간다. 200년, 자, 200. 한 3천 개 난 것 같은데. 갯벌에서 난 낙지는 바다 낙지보다 더 쳐준다. 뻘이 좋잖아요, 이쪽은. 타우린 성분이 다량 함유돼. 어민에게 갯벌은 제2의 어장이다. 중화, 실뱀장어, 꽃게, 가오리, 서대, 민어, 농어, 사시사철 이거는 맛있는 거 나오죠. 한국은 세계적으로 드물게 갯벌의 음식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과학과 경제를 뛰어넘는 자연계의 아름다운 조화와 질서를 배웠다. 그리고 이 오묘한 우주지도 안에서 풀뚱이라는 새로운 행성을 찾아냈다. 목포를 마주보고 있는 앞해도는 신안의 1000권 넘는 섬 중에서 가장 넓다. 평지가 많아 농사도 육지 못지않은 규모다. 그러나 앞해도의 명물은 역시 갯벌이다. 광활하고 비옥한 갯벌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비경까지 갖췄다. 갯벌은 바닷물이 빠지는 밀물 때 잠기고 썰물 때 드러나는 수심 얕은 곳의 땅이다. 이곳에서는 육지와 해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적인 생태 환경이 만들어졌다. 봄, 가을로 갯벌은 낙지 세상이다. 어민들은 낙지잡이에 도가 텄다. 이게 숨구멍이거든요. 푸르게 보이잖아요, 여기. 제가 들어가잖아요. 여기 차단을 여기서 시켜가지고, 이게. 낙지는 부드러운 진흙 속에 굴을 파서 생활한다. 이게 성공할란가, 실패할란가 모르는데, 가봅시다. 어민은 낙지의 움직임을 꿰뚫고 있다. 이 낙지를 생포하는 방법은 한쪽 숨구멍을 막아 다른 숨구멍 쪽으로 달아나는 낙지를 잡는 것이다. 서해 연안에서는 그물을 잡기 전에 갯벌 조업부터 배운다. 어린아이, 여자들에게도 열려있는 어장이자 바다 조업 못지않게 벌어들이는 수입원이다. 보통 하루에 이렇게 해서 얼마나 잡으세요? 140마리 있어요, 160마리. 그 낙지가 얼음에 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다 보니까 알죠. 여기가 숨구멍 있고 지금 낙지 나와 있거든요. 예? 여기서 빨리 잡아야 돼요. 낙지는 연안에서부터 심해까지 고루 서식한다. 바닷속 바위틈이나 조간대 갯벌에 굴을 파고 사는데 진흙에서 단련된 낙지가 특히 육질이 부드럽다. 갯벌에서 사는 낙지하고 돌에서 사는 낙지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뻘에서 낙지는 이제 부드럽고 갯벌 특유의 그 갯벌 색깔이 이렇게 나요. 이게. 갯벌의 서식 조건은 생각보다 열악하다. 물과 공기에 번갈아 노출되는 조소개차는 생존에 치명적이고 육지로부터의 오염에도 취약하다. 때문에 갯벌에는 이런 환경을 극복한 소수의 종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낙지, 조개와 같은 연체동물과 이들의 먹이가 되는 새우, 게, 그리고 오염에 강한 개치렁이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갯벌의 실제 생물상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다. 저서 생물들이 이곳에서 안전하게 산란하고 성장하며 겨울을 나고 이것들은 다시 물새와 철새를 불러들여 육상의 생태계를 살찌게 한다. 넓은 의미에서 습지에 속하는 갯벌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능력이자 가치이다. 그래서 나온 생물들이 한 1000종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 생물들이 살면서 서로 당연히 이제 먹고 먹히는 그런 먹이사슬 관계가 형성이 되고 먹이 활동을 위해서 펄을 파헤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연안호에서 흘러들어오는 그런 각종 오염물질 이런 것도 이제 제거해주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생태학적인 면 이외에 이제 우리 사람에게도 이제 갯벌에서 직접적인 소득보다는 갯벌에 가서 기분이 좋다라든지 뭐 이런 그 소위 심리적인 가치가 크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갯벌은 거대한 정화시설이다. 바지락 하나가 매일 2리터의 물을 정화시키고 같은 면적의 갯벌은 인간이 만든 처리시설보다 2.5배 더 강한 정화 능력을 보인다. 다양한 생물들이 삶과 죽음의 과정에서 자연을 더 자연답게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봄이 무르익은 4, 5월의 서해갯벌. 낙지와 마찬가지로 진흙 속에 살던 짱뚱어들이 일제 짝짓기에 나섰다. 무방비 상태로 갯벌 위에 올라선 짱뚱어. 포식자 인간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사냥 기회다. 서해 갯벌에서는 오래전부터 짱뚱어를 보양식으로 먹어왔다. 그러나 남해구로 개체수가 줄자 지금은 허가받은 사람에게만 짱뚱어 잡이를 허용하고 있다. 잘 잡았을 때 1시간에 시간당 100마리까지 잡는데 100마리요? 물때에 따라서 이제 틀리죠. 아시죠? 뭐라 해야 될까? 좀 특이해요. 나는 여기보다는 그리고 살들이 뭐 탱글탱글하고 흐린내가 좀 나죠. 흐린내라 그러죠 여기서는. 흐린내. 짱뚱어는 서해갯벌 대표종 중의 하나다. 갯벌 환경에 적응해서 밀물에는 아가미 호흡을 하고 썰물에는 폐호흡을 한다. 어리면서도 수중보다 공기 중에 더 오래 견디는 녀석이다. 짱뚱어가 아가미와 지느러미를 잔뜩 치켜 세웠다. 암컷을 유혹할 때와 상대를 위협할 때다. 칠개의 집을 빼앗고 농계를 주식으로 하는 짱뚱어. 서해갯벌에 자리 잡은 힘의 논리다. 규조리에 의한 광합성을 통한 그 에너지 생산 그리고 그 주변에서 흘러들어오는 각종 유기물 파편들 이런 것들이 칠개 먹이가 되고 칠개는 낙지에게 먹히고 그 다음에 낙지는 우리 인간에게 먹히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에너지가 흘러가는데요. 갯벌하고 이 사람하고 이렇게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곳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수산물이 많이 그 갯벌에 생산이 되고 그런 수산물을 이용한 소위 우리 인간의 삶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갈 거고. 삶과 죽음의 전장 갯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치열하면서도 절묘하게 힘의 균형을 이룬다. 사람이 개입하기 전까지는. 게 하나에 낙지 하루 저녁에 10마리씩 잡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낙지는 야행성이다. 물이 든 갯벌에서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벌인다. 이때를 틈타
칠개 꿰인 주낙을 던지면 갯벌을 뒤주는 낙지잡이보다 훨씬 수월하게 수확할 수 있다. 미끼는 낙지가 좋아하는 칠개. 저기 낙지 오네. 한참 잡힐 때는 하룻밤에 미끼 하나에 10마리가량 잡는다. 낮의 작업과는 비교가 안 되는 성과다. 그러다 보니 너나 없이 낙지 준학에 매달리며 개체수가 줄고 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 하실 때는 배가 몇 척 없었어요. 동네에서 한 서너 척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동네마다 한 3, 40척은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낚시 맞는 배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씨알도 크기도 많이 작아졌어요. 최근 아패도에는 개발 바람이 불고 있다. 목포시에서 가깝고 개발되지 않은 땅이 많다는 게 큰 이유다. 지금 뭐 앞에서 저쪽 뭐 끝쪽으로 뭐죠 조선소 들어온다 이런 말도 있고요. 이게 주민들도 의견도 반반해요. 그냥 땅값도 오르고 뭐 이런 건 좋은 점이고 또 개발도 되고 뭐 그러다 보면 뭐 쉽게 말해서 뭐 빌라 같은 데 들어오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또 어찌 보면 또 환경 오염돼도 말씀하셨듯이 뭐 갯벌도 양도 줄어들고 하니까 그거를 뭐 저희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뭐 정부에서 말한 대로 이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 좀 아쉽죠. 그런 게 갯벌 자체를 이제 계속 파헤치고 한다는 게. 산업화 과정에서 수많은 갯벌이 사라졌다. 갯벌이 지닌 무형의 가치와 무한한 생산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당장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인간의 영원한 터전을 파괴해온 것이다. 전남 해안에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아주 다른 형태의 갯벌이 있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칠산. 칠산. 칠산은 아래쪽 영광에서부터 위쪽으로 위도, 고군 산군도에 이르는 해역이다. 섬 밀집 지역에서 빨라지는 조류 덕분에 고깃대가 모여들어 국내 3대 어장의 하나로 꼽힌다. 칠산 바다가 가까우면서 안개가 짙어진다. 조류와 수심이 변화무쌍한 탓이다. 그래서 안개가 껴갖고 40년 넘게 배를 탄 이광복 선장이 잔뜩 긴장했다. 최근에 다른 배가 이곳에서 전복됐다고 한다. 이 지리 파악을 못 하면은 안 되지. 오늘 같은 안개 찌는 날도요. 저 모르면은 헛간대로 가버려요. 헛간대로. 천지분간이 안 되는 안개 속에서 선장은 무언가 찾고 있다. 여기 풀동 홍두깨 풀이라고 그래. 홍두깨 풀. 왜 그러세요? 이게 홍두깨처럼 이제 이렇게 이 기드란 어닥에서 이제 홍두깨 풀이라고 그래요. 잠시 후 가운데서 등 나지 않아요. 아, 저게 등에 뭐 나고 있군요. 수평선 넘어 뭔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곳 어민들이 홍두깨풀 혹은 풀등이라 부르는 곳이다. 영광군 창우마을에서 출발해 이광복 선장이 도착한 곳은 칠산도 앞바다. 바다 한가운데 호련히 땅이 나타났다. 안개는 거쳐가는데 이번엔 바닷속에서 흙탕물이 일어난다. 수심이 매우 얕다는 신호. 선장은 더욱 조심스러워진다. 야차오니까 저 밑에 프로펠러가 다 벌어 땅에. 그러니까 천천히 가지고 우리가 기계를 좀 들고. 결국 선장은 배를 멈춘다. 프로펠러가 성안차로 돌아가려면 동력을 멈추고 배를 끌고 가는 수밖에 없다. 그게 풀이 일어나서 마냥 겨울에 여기 올 때는 이 풀이 일어나서 이 파도가 많이 일나기 때문에 모르고 오다가 여기서 배가 두 척이나 엎어져가지고 그때 새 죽었어요. 이 풀등 때문에? 네, 새 죽었어요. 풀등까지는 아직도 수백 미터가 남았다. 노련한 선장은 아예 닻을 내리고 빈몸으로 들어간다. 생각보다 넓습니다. 엄청나게 놀라요. 저 밑에까지니까. 저 밑에까지예요?
바닥에 딱딱하네요, 모래가. 모래라. 지금은 썰물 때다. 바닷물이 빠지면서 광활한 땅이 드러났는데 토질은 모래갯벌과 비슷하다. 면적도 갯벌에 버금가는 규모인데 서해연안의 흔한 갯벌과 결정적인 차이는 이곳이 육지에 접하지 않고 바다에 홀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어민들은 이런 곳을 풀등, 전문가들은 천퇴 혹은 사퇴라고 부른다. 하벌, 천퇴, 풀등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쓰는 명칭인데 모래가 쌓여가지고 지속적으로 쌓이다 보면서 육지에 있는 곳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 해빙이라는 해수욕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고 육지로부터 격리된 바다에 이렇게 모래가 쌓여가지고 물이 해수면이 낮아졌을 때 썰물 때 노출되는 것을 사퇴 또는 풀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구 자전과 태양, 달의 인력으로 바다에서는 하루 2번씩 밀물 썰물이 생긴다. 이때 바닷속의 모래가 함께 이동하는데 특정적에 계속 쌓이면 썰물과 함께 수면 위로 노출될 수 있다. 이를 바다 위의 모래 퇴적층, 즉 사퇴라고 한다. 풀등은 대체로 남동 혹은 북서 방향에 길다랗게 나타난다. 짧으면 수백 미터, 길면 5km가 넘는다. 이곳이 만약 갯벌과 같은 조건을 가진다면 경제적 가치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렇다면 서해안에 이런 곳이 얼마나 될까?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풀등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1993년도에 작성된 해도에는 칠산 앞바다에 여러 곳에 풀등이 표시됐다. 전문가들은 유난히 밀집해 있는 섬들이 풀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뭐 태평양 한가운데 풀등이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주변에 강이나 하천으로부터 공급된 퇴적물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게 첫째 요인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래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걸 움직여줄 수 있는 에너지가 없으면 어느 곳에 가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랑이나 조류의 세기가 그 모래를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가서는 분산되는 거죠. 에너지가 분산이 되면 그 지역에 가서 퇴적물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적절한 곳이 뭐 대이작도 같은 경우 되고, 인천항에서 44km 떨어진 대이작도. 이건 역시 칠산 앞바다와 비슷한 형성 과정을 보인다. 대이작도와 소이작도 사이 해역에서 조류가 빨라졌다가 급격히 느려지면서 조류에 실려온 모래가 대이작도 앞에 쌓이는 것이다. 칠산 앞바다의 고군산군도, 신안 다도해, 진도 다도해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서해안은 섬들의 공화국이다. 조류 변화가 다채롭고 수심기복이 심해 풀등이 생기기에는 천혜의 조건이다. 영광 앞바다 가계도와 송리도 사이에 놓인 풀등, 백사장이나 해안사과 같은 모래 등은 생물이 살기에 열악한 조건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풀등은 어떨까? 그리고 이 모래등이 참 우리 소유주로 보자면은 생활터진이 대하거든요. 맛조기가 많이 나지, 또 백한 나지. 그래가지고 겨울철에 참 어장도 못 오고 놀고 있는데, 여기서 해갖고 한 사람이 겨울 한 3달 하면은 한 500만 스포를 그래갖고 저렇게 써도 쏟아서 들어오고 아그들한테 그 잡아서 보내주기도 하고. 이곳의 풀등은 특이하게도 갯벌과 비슷한 생물상을 보인다. 아마도 섬둘레에 갯벌이 발달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흘러거리는 게 뭐죠? 이것이 백구락고동이라고 하고, 백구락고동. 예, 민물에서는 우렁이라고도 하고. 아, 민물에서 우렁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거죠? 마치 보호색처럼
진흙을 뒤집어 쓰고 다니는 민챙이. 모래바닥을 파고 사는 조개, 어패류가 흔하게 보이고 말미잘 같은 해상 생물도 발견된다. 작은 몸집에 화려한 무늬를 지닌 그물무늬 금괴. 헤엄치기 좋게 납작한 발은 갯벌보다는 바다 생활에 잘 적응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그 물이 쓰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파도를 치면 이렇게 백합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 개씩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이 작업을 않고 그냥 주워 갖고 가갖고 이거 까서 소주 안주도 하고. 바닷가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달이 차고 기움에 따라 물때를 읽어냈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가장 큰 사리. 한 달에 2번 사리가 계속되는 5, 6일간은 갯벌조업이 만개하는 때다. 송이도와 가기도에서는 물이 제일 많이 빠졌을 때 갯벌과 풀등이 이어져 2섬이 연결되는데 그 폭이 10km가 넘고 땅은 경운기를 타도 될 만큼 단단하다. 바다와 달리 갯벌은 어린아이와 여자들에게도 열린 어장이다. 바다조업이 시들해지는 늦가을부터 다음 봄까지 바다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는 큰 수입원이기도 하다. 송이도에서 갯벌과 풀등이 이어질 때는 어장이 2배, 3배로 커진다. 조개 중에서도 상품으로 치는 백합이 주렁주렁 열린다. 이게 이렇게 하면 느낌이 오세요? 어떻게 느낌이 와요? 따끈따끈해요. 따끄닥. 아, 물 나올 따끈하면. 아, 그래 나온 거예요? 근데 날씨 차면은요, 무장 깊이 들어가요. 아, 이런 거 많아요. 아이고야. 우와, 진짜 크네. 물이 빠진 6시간 동안 꼬박이라면 사람마다 30에서 40kg은 너끈하다. 경운기를 동원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이곳에서 잡는 또 하나의 주력 어종은 대맛이다. 대맛은 진흙 속에 몸을 숨기는 습성이 있다. 천적을 피하고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갯벌 생물들이 공통으로 터득한 생존의 기술이다. 그런데 도구를 가진 인간에게는 당해낼 도리가 없다.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모래벌이 딱 일어나는 데가 있어. 이렇게 뻘컵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데로 이렇게 하면 구멍이 떨어져. 백발백중이네요. 이게 요거를 네. 그냥 먹어도 돼. 아, 진짜? 먹어도 그런데 좀 짜. 그래서 그 짠물을 생기고 나면 암시 안 했다. 하루에 100개 이상 잡겠습니다. 이거 보면 100개만 잡건데. 우리 이 물대로 한다 하면 1000개는 못해도 한 500개 내지 400개는 잡지. 갯벌 어민에게는 그에 맞는 감각이 발달해 있다.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며 얻은 선물이다. 대맛의 원래 이름은 맛이다. 껍질이 대나무처럼 생겼다고 해서 대맛 혹은 죽합이라고 불린다. 껍데기 양쪽이 옹려져 있어서 속살을 보호하고 먹이를 찾거나 이동할 때는 각정,
즉 머리 부분이 밖으로 나온다. 몸을 피할 때도 각정이 나와 모래를 파헤친다. 느리지만 필사적이다. 남을 공격할 무기가 없는 생물에게는 도망이 최고의 기술인데 대맛은 그마저도 신통치 않다. 다리에 줄무늬가 있고 등껍질에는 두 눈을 부릅뜬 것 같은 점이 있는 이것은 범개다. 아시아 대륙 연안에서만 발견되는 희귀종이다. 이게 지금 성체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꽃게하고 비교하면 사이즈가 굉장히 작거든요. 이 등껍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다리들이 꽃비무늬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붙여진 이름이 바로 범개인데요. 이 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항해에서만 출현을 하고 있고 일속 일종, 딱 한 종밖에 없는 종이기 때문에 이 종을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위에서 보면 영락없는 호랑이 얼굴이다. 천적인 물새나 철새들을 피하기는 꽤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범개는 개체수가 많지 않고 보통의 개들과는 매우 다른 발달 양상을 보인다. 한반도에서는 주로 이북에서 서식하는데 최근 들어 남쪽 연안과 풀등에서 발견되고 있다. 최근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인공부화에 성공해 종보호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서해의 신안 칠산해역은 한국의 대표적인 어장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그물을 내릴 수는 없다. 이곳 어민들에게는 좋은 어장을 찾는 암호 같은 것이 있다. 바로 풀등이다. 어민들은 풀등이 있는 곳에서 유난히 새우가 많이 잡힌다고 한다. 서해에서는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다양한 새우들이 잡힌다. 산란을 준비하는 어류들에게는 최고의 보양식이다. 어민들이 찾아가는 어장은 풀등과 풀등 사이의 고리다. 육지의 계곡처럼 움푹 패여 작은 어류들이 좋아하는 지형이다. 여기서 지금 이제 가마고성 뒷꼬리하게 해가지고 풀뚱하고 골하고 있는 사이에가 있는데 그 풀뚱에서는 이제 고기 자체가 얕기 때문에 나오질 않고요. 이제 아무래도 깊은 골 따라 고기가 다니기 때문에 그쪽을 이렇게 경량해서 배가 이제 그쪽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풀등은 물론 풀등 주변의 해저 지형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별로 없다. 그러나 바다에 들숨날숨을 잇는 어민들은 풀등과 골에 얽힌 어류의 생리를 직감적으로 느낀다. 파도가 이렇게 많이 하얗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얕은 지역에서는 파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옛날 어르신들이 저기는 풀등이다 풀등이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GPS 찍어보면 뭐 물이 쓰면 2, 3m, 물이 들면 한 7, 8m. 그래서 이제 풀등이라는 것을 알죠. 풀등 주변의 어류 중에 가장 큰 포식자는 민어다. 큰 것은 1.5m가 넘고 단백질과 지방이 많아서 아주 비싼 값에 팔리는데 이것들 역시 풀등 사이 골을 찾아가면 백발백중이다. 한 30m까지도 나옵니다. 이런 주로 풀등과 풀등 사이 골에서 민어를 많이 잡습니다. 어떤 그 풀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사이에 형성된 골 이런 것들이 있다면 거기는 이제 그 간조가 되더라도 물이 안 빠지고 일부 남아있는 장소가 있는데 갯벌에 물이 빠지게 되면 공기 중에 드러나가지고 굉장히 그 좋지 않은 생물에게는 좋지 않은 환경이 되는데 오히려 생물들이 그런 물 있는 곳으로 도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항상 생물들이 항상 있게 되죠. 식물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서 작은 생물들이 거기에 살게 되고 특히 이제 새우 같은 것들 이런 것이 살게 되면 당연히 그걸 먹기 위해서 먹이사슬에서 좀 상위 단계에 있는 그 민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그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풀등은 어선 운행을 가로막는 골치 아픈 존재인 동시에
좋은 어장을 뒤로 감춘 요새다. 옛날에 일단 어민들이 풀등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을 가지는 흐르는 조류에서 그 수직 혼합을 일으킬 수 있는 마찰력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랫부분에 있는 내환경류를 갖다가 윗부분으로 공급하면서 위에 있는 플랑크톤들이 내환경류를 먹음으로써 또 다시 또 번성할 수 있고, 다음 또 소비자가 먹으면서 먹이 피라미드를 갖다 형성함으로써 사태가 있는 지역이 좀 더 그 종 다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생물량들이 좀 더 많이 있지 않겠냐, 그런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풀등은 바다 위에 섬처럼 떠 있기도 하고 좁은 섬들 사이에 다리를 놓기도 한다. 어민들 말로는 서해에 이런 풀등이 수십 곳이지만 그 위치가 수시로 변한다고 한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모래층들이 이렇게 따라 이렇게 사람처럼 걸어다닌다는 얘기입니다. 모래층들이 이렇게 변화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이라는 게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바위들이나 가만히 놔두지. 1993년에 제작된 해도와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보자. 나골도 위아래에 있던 풀등은 사라지거나 작아지고 가기도에 붙어있던 풀등은 송이도까지 연결됐다. 불과 20년 사이에 지도가 바뀐 것이다. 저기 물가 보이는 데부터 그랬지만 4km 간격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 그냥 그 비슷한 갯벌로 생각했는데 약간 좀 다른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 끝에 지금 지평선처럼 보이는데 거기도 지금 그 등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이거. 지금 이렇게 검토투 해갖고 지금 보이는 데는 전부 다 모래등이에요. 그래요. 와, 상당하네. 이 우리가 이렇게 지평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 법성코에서 영광 가는 거리방은 더 멀어요. 원래 10년 기준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모래등이 이렇게 그래요? 나와버렸죠. 10년이요? 와, 10년. 이게 얘가 10년 전에는 어장터였다니까. 여기서 이제 고기 같은 걸 잡은 데였어요. 근데 저 밑에 가기도 저 뒤에가 이 모래등이 났었어. 그래갖고 우리가 배로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할 때는 마스가 한 사람이 100개 내지 200개, 그러면 한 50개씩 이렇게 해갖고 되겠는데 소위도 오고 가기도 오고 이 등이 나면서 맛조개를 파면은 한 사람이 300개, 500개 와, 더 많이 이렇게 많이 팔 수가 있어. 그런 대신에 이 백합이 또 나와버리고. 국내 학계에서는 갯벌의 성질이나 변화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하물며 접근이 쉽지 않은 풀등에 대해서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우선 지질 환경을 살펴보기로 했다. 18.2도. 이 뻘 속에 사는 그 생물들이 대부분 자기 몸 길이만큼 들어가서 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안에 이제 온도라든 걸 알 수가 있죠.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조사 결과 송유도와 풀등에서는 황화물이나 유기물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도 적었다. 섬 육지에 연결됐지만 육지로부터의 오염원이 적거나 스스로 지닌 정화 능력이 살아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풀등 주변의 해양은 어떨까? 배 위에서 측정해보니 수심이 들쭉날쭉하다. 모래층이 뿌옇게 일어나는 것은 물속에 부유하는 양이 상당하다는 뜻이다. 물 색깔을 보면 풀등을 이루고 있는 지역하고 아닌 지역하고 물 색깔이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물이 조석위에서 들어오면서 퇴적했던 퇴적 입자를 재부유시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입자들이 이 근처에서 침전하든지 아니면 침낭하든지.
특정한 어떤 지역에 가면은 파도가 많이 치고 그러니까 거기를 피해서 그 옆에서 이렇게 어업을 하고 조업을 했는데 어느 시기에 가니까 또 이쪽은 파도가 안 치고 저쪽은 치더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바닷속에 있는 이 모래가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최근 유성옥 박사는 대작도 풀등의 환경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에 한 차례 일대 환경조사를 벌인 적이 있는데 이번 연구는 그 변화를 살피기 위한 조사다. 일물 때 어떤 정도의 속도로 이렇게 들어오는지, 방향은 어느 방향이 주 방향인지, 썰물 때는 어디로 물이 빠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그 다음에 파고는 여기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부유물의 농도라든가 크기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현재 상태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가는 쪽으로 부유물질이 더 많이 나간다 그러면은 이 풀등이 쉽게 이야기하면 고도가 낮아질 수 있는, 쇠퇴해 갈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좀 보일 것이고요. 조류의 방향과 색이, 부유물의 농도와 크기를 모니터함으로써 향후 이곳의 모래층이 어떻게 변화하거나 이동해 갈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거기서 간조선까지 얼마 남았어? 스톱! 그런데 만약 이곳의 풀등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풀등이 물에 잠겨 있을 때는 밖으로부터 밀려오는 파가 그대로 육지 쪽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심한 파도가 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풀등이 노출이 되면은 일부에서 전달되는 외력을 갖다가 차단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풀등이 노출된 순간에 주변이 허한 이런 형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풀등이 우리에게 미치는 또 하나의 영향은 파랑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태풍과 해일은 갯벌이나 풀등을 지나면서 그 마찰력으로 인해 에너지가 크게 줄어든다. 갯벌이 천연 방파제라 불리는 이유다. 밖에서 100이라는 에너지가 전달된다면은 바닷가에도 100이라는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데 좀 갯벌의 폭이 넓다면은 100에서 90, 80, 70, 60, 50까지 줄어서 전달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풀등이 있다면은 풀등에서 확 죽이기 때문에 90, 80, 70이 아니라 90, 60, 50으로 해서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볼라벤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단면이 대칭에 가까운 형태를 풀등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태풍과 같은 강한 이펙트가 있는 에너지가 전달됐을 때는 뭐 10년 동안에 움직일 수 있는 양, 1년에 동안 움직일 수 있는 양보다 태풍 한 번에 이동되는 양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판징을 하게 되면 이 풀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남쪽에서 강하게 전달된 태풍의 이 에너지가 그대로 이작도에, 소이작도나 대이작도 해안에 미칠 거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 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풀등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파도가 몰려오고 이런 선착장 주변에 우리가 이제 그 속산도, 가거도라고 지금 바뀌었죠. 가거도가 매년 태풍 때 방파제가 유실이 돼요. 수백억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 큰 테트라포드를 집어넣고 넣어도 이게 한순간에 종이짝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돈 10원도 투자하지 않고 자연이 만들어준 그 모래 언덕이 그 강한 파를 차단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가치라고 저는 일본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섬이 육지의 방파제라면 갯벌과 풀등은 섬의 방파제다. 풀등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이 풀등을 보존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미래에 대비하기보다는 과거의 잘못을 수습하기에 급급하다. 대이작도 풀등에서의 환경조사 역시 풀등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건설용 모래 채취 때문에 시작됐다. 인근 해역에서 마구잡이로 모래를 채취하면서 풀등 유실 위험이 높아지자 부랴부랴 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곳에서도 풀등은 광활한 면적을 자랑한다. 물이 많이 빠질 때면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다. 같은 갯벌이라도 토질에 따라 생물상은 큰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대이작도 풀등에는 어떤 생물들이 집을 짓고 있을까?
특히 굵은 모래는 그 파도나 조류 에너지가 엄청나게 큰 지역이거든요. 이제 생물들이 여기 구멍을 파거나 붙어서 살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죠. 외부의 압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토태적상으로는 굉장히 건강해 보여도 생물상은 상당히 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나 하천에 너무 맑은 데가 있으면 오히려 생물이 없잖아요. 그런 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갯벌은 입자 크기에 따라 펄갯벌, 모래갯벌, 그리고 두 가지가 섞인 혼합갯벌로 나뉜다. 그런데 대이작도 풀등은 펄과는 다른 성질을 보이고 모래갯벌과 비슷한 송이도 풀등보다도 입자가 굵다. 저서 생물에게는 갯벌보다 더 열악한 조건이다. 썰물과 함께 바다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남은 녀석들이 과연 있을까? 뭐가 보이십니까? 네. 네,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게 MP4거든요. 엽새우류. 새우인데 움직이네요. 네, 옆으로 옆으로 납작하다고 해가지고 엽새우류라고 그래요. 예, 여기 갯지렁입니다. 꿈틀거네요. 예, 꿈틀꿈틀. 지금 이런 애들은 서해비단 고둥이라고 연체동물이에요. 고둥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조개하고 이제 친척 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눈으로 관찰한 바로는 이곳은 칠산이나 신안에 형성된 풀등에 비해 삭막한 환경이다. 그런데 모래골 곳곳에 검푸른 자욱이 보인다. 미세조류다. 미세조류는 갯벌에 흔한 식물성 플랑크톤으로 갯벌 생물에게는 1차 에너지원이다. 미세조류가 풍부할수록 갯벌의 생산성도 높다. 조류라고 그래서 바다에서 자라는 이끼나 플랑크톤 같은 거를 자라는 거고요. 얘들이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나 뭐 작은 치어들이 왔을 때 먹이 자원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띠를 보통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 풀등에서 이렇게 보는 거는 많이 보이는 저도 처음 봤는데요. 풀등 주변의 해양 생태계는 어떨까? 평소 이곳은 꽃게가 많이 잡히는 해역이다. 실제 조사 기간에도 홍어, 꽃게, 쥐노래미가 가장 많이 잡혔다. 그리고 주인을 알 수 없는 어패류의 알덩어리 난괴, 오염에 매우 민감한 산호초까지 대이작도 주변의 해양은 매우 청정한 징후를 보인다. 예전에는 영도에도 좀 많이 있었는데 좀 맑고 부유물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냐면 부유물질이 많으면 현미경으로 보면 작은 폴립들이 있거든요. 거기다 막혀요. 그러면은 사람이 입구멍 막히고 구멍이 막히는 것처럼 이 먹이를 못 먹으니까 이렇게 돌아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흥미롭게도 돌산호 종류인 버귤라리아 준세아라는 그런 이제 생물이 나왔었는데요. 이 여기가 서해임에도 불구하고 육지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좀 그 부유물질도 적고 빛의 투과도도 좀 많이 좋다라는 것들을 반증해주는 생물이죠. 풀등 주변의 환경조사는 해양보호구역 보존을 위한 연구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그나마 공식 연구로서는 처음이나 다름없다. 대체적으로 이 저희가 조사했던 지역들이 대부분 모래갯벌이다 보니까 모래갯벌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 생물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2개, 3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하니까 앞으로 참석한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주변의 모래 채취가 풀등에 미치는 영향이다. 골재 채취가 이쪽이 아까 풀등이라든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근데 그쪽에 골재 채취했던 그간의 골재 채취했던 자료들을 받아가지고 그 자료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거기도 한번 같이 살펴봐 주세요. 과학적으로 볼 때 풀등은 아무도 밟아본 적 없는 신대륙이다. 대신 그곳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살아온 어민들이 있고 그들의 경험과 지혜가 있다. 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풀등이 바다 위의 갯벌이고 제3의 어장이라는 것이다. 모래가 많이 우점하는 그런 해변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생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서 좀 관심을 못 받은 면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반면 또 모래알갱이가 있는 데는 미소한 갑각류라든지 뭐 엽새우리나 등각류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보다 훨씬 사이즈가 작은 중형조소 동물들이 많이 또 살고 있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해양학이 시작하고 주로 이제 수산학 쪽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오면서 그 상업종이 별로 살고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이 좀 적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연은 소리 없이 인간을 돕는다. 갯벌과 풀등이 그렇다. 그곳에 있는지 왜 있는지도 몰랐던 풀등. 이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지켜줘야 한다. 겨울엔 또 북풍도 막아주고. 해가 들어온다. 금방 잡아들인 생선들로 위판장이 들썩거린다. 송도 위판장은 목포 앞 지도라는 섬에 들어섰다. 100여 년 전부터 민어, 병어 파시로 이름 날리던 곳이다. 여름에 한참 성수기 때는 하루에 한 17톤까지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26, 좋아요. 자, 26, 자, 26. 가을, 목포항에서는 통통하게 살오른 낙지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간다. 한 3천 개 난 것 같은데. 갯벌에서 난 낙지는 바다 낙지보다 더 쳐준다. 뻘이 좋잖아요, 이쪽은. 타우린 성분이 다량 함유돼. 어민에게 갯벌은 제2의 어장이다. 중화, 실뱀장어, 꽃게, 가오리, 서대, 민어, 농어, 사시사철 여기는 맛있는 거 나오죠. 한국은 세계적으로 드물게 갯벌의 음식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과학과 경제를 뛰어넘는 자연계의 아름다운 조화와 질서를 배웠다. 그리고 이 오묘한 우주지도 안에서 풀등이라는 새로운 행성을 찾아냈다.
목포를 마주보고 있는 아패도는 신안의 1000권 넘는 섬 중에서 가장 넓다. 평지가 많아 농사도 육지 못지않은